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국장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왜 그러시죠? 아니 왜 이거 안 하냐? 저요? 강경 기자. PD님이 요청하셨어요. 한번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홍민철 기자에게 사과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시는데? 맞아. 112 사과하시네. 저 요즘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요?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의견을 좀 내셨잖아요. 판사 형사 7부가 첫 번째는 이제 뭐 선거 기획운동의 원칙 어쩌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 뭐 중립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분노는 정당하다. 저의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판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라고 얘기했던 저를 좀 반성하게 됐어요. 왜죠? 근데 뭐 댓글에서 누가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요? 댓글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냐. 그 댓글을 보고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했고 그것이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노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판사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들이 제발저려서 그걸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수사를 대비한 워딩인가? 이런 생각이 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저는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발이 되면 이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이 사람들도 옷을 벗어야죠. 예를 들어 연락을 받았다거나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다 라거나 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다. 연락이 왔는데 안부 인사였다. 많이 쓰는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접촉의 가능성 혹은 뭐가 있었다면 이분들은 그냥 처벌되거든요. 어차피 다른 판사들이 영장 안 내줄 거예요. 그렇죠. 냉정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다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속죄도 할 겸 속죄까지?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나는. 지금 굉장히 갑자기 공손한 자세로 방송 끝나면 또 이거 불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엄청난 갑질하는 선배인 줄 알겠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저 자리에 앉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제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이 아닌 사법개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사건을 보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컨텐츠를 내일 정도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환영입니다. 들어서 처음으로 방송하고 처음으로 제가 발제하는 자리에 가서 발제를 한번 해보면 공공이 특강. 그럼 민차섭이 여기. 아니 자리는 그냥 있고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 좋아 보여서요. 그래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카메라 잘 나와. 그래요? 그래요? 몰라. 근데 내 얼굴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좀 하얗게 나와요. 예. 그래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분 굉장히 빨개요 얼굴이. 홍인종.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한 좀 비판적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는 그런 반성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판사들이 글을 많이 올렸고 실제 이제 법관 대표 회의를 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역사도 역사지만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개혁이 잘 되지 않았는지 아까 잠깐 그런 힌트도 줬는데 그것들을 피해 가서 제대로 개혁을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이럴 수 있는지를 좀 다루는 컨텐츠를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일이요? 내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면 대선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나요? 이 오프닝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네. 어제 방송 끝나고 찾아봤어요. 그 중앙지법 판사가 올린 글. 그 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그 일부의 잘못된 법관들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김무준인가요? 네. 김주옥 판사, 부장판사. 이분 쓴 글을 보니까 그분들을 응원하는 게 맞는 것도 같다. 그때 공공민님이 얘기한 거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내부의 정화작용, 그 판사 법관회의 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의대에 대한 뭐 사퇴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는데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법관이신데 기자보다 더 글을 쉽게 쓰셨더라고요. 쭉쭉 읽혀. 기자들 기사 잘 쉽게 못 씁니다. 아까 그런 갑자기 반성. 아유, 지향점은 이제 그렇게 쉽게 쓰는 거였는데 그 막 법적인 용어 하나도 없이 네. 이걸 쭉 쓰시면서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글의 마지막에 이제 법관회의를 열자 조의대 뭐 사퇴를 포함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데 그걸 보면서 공고민 얘기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네, 뭐 저는 그 말은 저도 지금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다 사과한 그 모드로 다시 돌아가야 돼. 반성하는 건 그 분노가 정당하고 7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워딩 그러니까 공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중립적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따위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당신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헌법재판소든 혹은 청문회든 혹은 어딘가에 가서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 깔아놓지 좀 마라. 이 분노는 정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했어요. 각자의 이제 그 서로 역지사지를 해보는 기회. 일단 바뀌었어. 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한 걸로. 이런 경우 많이 없어. 빨리 이용해서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길어졌는데 일부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이 국힘 단일화 내용 소식을 우리 강경훈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총리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이 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둘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한덕수는 김문수는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죠.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 후보 등록 마감일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입장은 뭐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도 그 비슷하게 밝혔고요. 그 단일화 절차는 또 뭐 당이 알아서 해달라 이런 건데 이게 뭐 여론조사 같이 자기가 좀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사에서 계속 이기고 있고 김문수보다 그 당 지도부도 자기를 후보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뭐 11일 전에 어떻게든 단일화 절차만 진행이 되면 자기로 단일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언론에서는 한덕수가 배수진을 쳤다.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배수진보다는 좀 제발 단일화 좀 해달라 약간 떼쓴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수진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어떤 비상함 이런 뜻인데 네. 좀 그렇게 읽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배수진이죠? 그러니까 연합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니 그 단일화를 안 해주면 후보 등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배수진이라는 건 뒤에 이제 물이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건데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왜 죽는 거지? 출구 전략인데. 그렇죠. 그러네. 배문진 뭐 이런 거잖아요. 배문진 내 뒤에 문이 있다. 그냥 열고 나가면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정치 협상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철들고 대충 한 20살 정도부터 이제 정치를 좀 깊이 보기 시작했다고 쳐도 20여 년인데 30년은 아직 안 됐어요. 20여 년인데 이런 건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한 명은 당의 후보고 한 명은 당 밖의 후보인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입장을 따라달라라고 하고 당에게 모든 걸 당신은 당이 없어 지금. 당이 없는 사람이 당의 입장을 따라달라고 하고 그쵸. 그다음에 당에 있는 사람은 당 지도부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싸우고 있고 지금 모양새를 본 적이 없고 정말 길이 남을 오딩을 하나 남겨주시긴 했죠. 모든 것은 당에 맡기겠다.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이 후보는 내가 당이다. 그렇죠. 루이 문수 16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루이 문수 16세 내가 당이다. 짤이 많아요 요새. 루이 문수 16세. 네. 내가 곧 당이다. 멋진 워딩이었죠. 네. 그래서 어제는 문수 동지. 근데 이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느 지경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용도 있지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과 절차. 아무리 독재 정권도 형식과 절차를 어길 수는 없어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어떻게 하냐면 형식과 절차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따르기 때문이죠. 이게 근대 국가의 기본 룰이잖아요.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 형식과 절차를 정하고 그걸 따른다. 형식과 절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바꿀 거야. 이런 게 독재인데 형식과 절차를 완전히 넘어서면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전제군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왕이 되느냐를. 근데 놓고.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금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도대체 뭘 놓고 싸우는지 국민들은 아직 몰라요. 저분들은 왜 싸우지? 뭐 이런 거긴 한데 그들끼리의 싸움이죠. 그들끼리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그건 뭐 차치하고 서라도 이런 협상은 본 적도 없고 더욱이나 이런 협상 전술은 본 적이 없어요. 배수의 진이라고 해놓고 그게 문인 경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가겠다고 해야죠 오히려. 그렇죠. 11일까지 안 되면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간다. 너는 손해 볼 거야. 이게 배수의 진이거든요. 협박이죠. 근데 상대에게 어쨌건 압박을 줘야 되는데 압박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왜 하느냐. 둘이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표를 합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단일화의 기본이란 말이죠. 일단 이 전제가 잘 성립이 안 돼요. 단일화를 했는데 표의 변화가 없어요, 별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산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뭐 다 그러잖아요. 문재인한다. 이재명의 대통령을 맡겠다. 일단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둘이 다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둘이 그냥 합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둘이 가상 대결이 아니라 둘이 받고 있는 지지율을 다 합쳐도 그냥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자 양보해서 된다. 둘이 해서 어떻게 그 이재명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라는 거냐면 내가 후보 등록을 해버리면 넌 손해 볼 테니까 난 후보 등록 할지도 몰라가 아니라 내가 후보 등록 안 해버릴 거지롱? 오히려 땡큐. 오히려 땡큐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김문수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쌍권을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문수를 앞에다 놓고 저 뒤에 저 바깥쪽에 있는 쌍권에게 하는 얘기죠. 야 얘를 지금 진압 안 하면 난 등록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쌍권 입장에서도 보면 그 워딩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등록하고 말고는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거든요. 이 사람이 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쌍권은 이 사람이 당의 후보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 자신의 당권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대선판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후보등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죠. 일단 당의 후보가 안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가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인 거예요. 단일화 안 됐어? 난 갈 거야. 이거죠. 근데 출구 전략을 이렇게 대놓고 공표를. 근데 한덕수는 이게 출구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바보인 상태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딜을 거는 수단으로 그쵸. 얘기를 한 건데 그쵸. 듣기에는 우리는 저렇게 나가겠다는 뜻인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이게 만약에 쌍권을 상대로 한 어떤 협박 수단이라면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등록 만약에 그때까지 단일화 안 되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근데 하시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무소속 후보를 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권영세랑 이제 권성동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단일화 안 되면 사퇴하겠다. 근데 그것도 협박이 안 돼요. 김문수 입장에서는 사퇴해라. 오히려 땡큐. 그래서 뭐 저는 좀 약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그래서 하나가 드러났어요. 어제 벌어진 이 사건으로 딱 하나가 분명해졌어요. 뭔가요? 한덕수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내세우는 게 자기 협상을 잘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대미 협상을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협상의 달인이다. 이게 무슨 협상의 달인이야. 저기 미국이 관세 100%를 해주신다면 땡큐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 뭐 이런 협상, 이따위 협상을 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명운을 걸고 협상을 하겠어요. 근데 이 배수진은 누가 어느 언론사에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모르죠, 뭐.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나 몰라 제가 배수진이라고 쳐봤는데 여러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통신사에서 쓰면은 많이 따랐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협박으로 느끼지 않는데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협박으로 느꼈다는 건가? 뭐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 기자회견 나름대로 하고 나서 왜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같이 회동도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죠. 삼청동에서. 근데 서로 앞에 주고받다가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와이프 얘기하고 뭐 그랬대요. 사담하고 와이프 얘기하면 무단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끝났대요. 끝나고 성과 없이 끝났는데 뭐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리고 오늘 4시 반에 국회 사랑제에서 또 한 번 더 만난다고 하는데 그 뭐 아침에 김문수랑 한덕수가 주고받은 상황에서 서로 뭐 전향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비슷하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기자회견도 재밌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는 한덕수가 어제 제시한 11일까지 단일화하자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시간적으로 로드맵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보자 이런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게 수요일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12일인가? 일단은 11일은 무조건 지난 1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13일이네요. 수요일이면 14일이네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로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이 제안에 응한다고 하면은 11일에 꼼짝없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일화 전까지 자비로 선거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거의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끌고. 그리고 자기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2번을 못 쓰는 상황인 거죠. 기호 2번을 못 쓰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생겨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11일 날 어쨌건 등록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입당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김문수는 굉장히 상식적인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이죠. 단일화를 할 거라면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자 선거운동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단일화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러니까 보통 정치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좀 해서 좀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되지 않냐 상식적인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한덕수는 아니 나 등록을 안 할 거다. 서로 이제 아니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은 다 하고 투표용지 인쇄 전에 뭐 우리가 정정 절차를 통해서 아니죠.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선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안 해봤어요. 출마를 안 해봤네. 출마는 저도 안 했어요. 출마 안 했는데 이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일도 했었으니까 그 공보물을 바로 제출을 해요. 1차 공보물을. 몇 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박힌. 예. 그러니까 왜 이게 누구냐, 권성동이 쫓기냐면 기획사에다가 사진을 박은 그러니까 아마 공보 내용은 다 정리가 돼 있겠죠. 사진들을 바꾸고 기호를 박아야 되거든요. 기호는 2번이라고 써 있겠죠. 거기에 이름하고 이제 사람 얼굴. 사진.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문수로 결정이 되면 공보물을 잘 찾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한덕수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키워드에 텍스트가 있을 수 있지. 아니에요. 키워드는 다 고치는데 그 구석탱이에 있는 뭐 한덕수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문장에서 왜냐하면 다급해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선의 공보물은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못 고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안도 한덕수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다 바꿔야 돼. 사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공보물을 이틀인가 3일 내에 내야 되는데 그걸 보통 기존 정당 후보들은 여유 있게 이걸 찍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마 지금 인쇄하고 있을 거예요. 인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종 그 수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그다음 며칠 후까지 이제 이걸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걸 모아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봉지에 합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 나눠서 이제 발송을 해요. 이걸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공보물을 냅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왜 고생을 하냐면 기호가 결정이 안 돼요. 11일 밤까지. 그때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몇 번이 될지 몰라요. 지금 어쨌건 한덕수 후보도 이제 등록을 만약에 11일 날 한다면 몇 번이 될지 아직 모르는. 그분은 공보물이 없을 거예요. 네. 당에서 준비한 거니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컨트롤 15에서 똑같은 걸 낼 수는 있겠죠. 굉장히 재밌겠지 그러면. 똑같은데 사진만 달라. 색깔을 좀 바꾸어서 네. 주황색으로.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그 등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좀 봐야죠. 네. 그래서 뭐 근데 요 만난 날 우리 기자가 좀 재미있는 기자가 현장에 갔는데 우리 기자가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승훈 기자요? 네. 뭘 먹었느냐. 둘은 그거 확인을 하셨어.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이승훈 기자 국화 코스를 먹었고 제일 저렴한 거다. 국화 코스? 얼마나? 국화 코스. 71,500원. 제일 싼 게. 그다음에 좋은 거 잡.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룸이고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 데라 밥값은 아니죠. 이게 이제 그런 걸 빌려 쓰는 데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그 코스 메뉴까지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집요해. 그래서 이분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들은 이런 비싼 데서 저런 걸 하고 뭐 그런 사람 계급적 분노를 가끔씩 이제 막 이상한 데다가 막 네. 우리 민중의 소리 이승훈 기자입니다. 뭐 정보로 보면 근데 나 말고 다른 단톡방이 또 있나 봐. 몰라 못 봤는데. 아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어제 밤에 올라온 거예요? 어제 오후에 올라왔죠. 저녁에. 6시에 나 아직도 못 듣고 있어. 뭐 다른 이게 방송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이 여러 단톡방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저희 팀들이 많아서. 그래서요? 그래서 그 메뉴가 뭐였대요? 국화 코스. 아니 국화 코스에 들어있는 메뉴가. 그거 궁금하세요? 그거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죽, 계절 샐러드, 꼬치 요리, 오늘의 전, 계절 회, 메인 디쉬로 식사찌개, 소불고기, 생선구이 또는 조림, 커피 혹은 차.
뭐야 국화 안 들어갔는데 왜 국화고 쓰지? 그냥 이름만. 자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국힘에서 나름대로 지금 쌍권이 굉장히 똥줄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쌍권은 지금 이제 김문수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이 되겠죠. 지금 절차적으로 전당대회 소집하고 뭐 전국위에서 한덕수를 그 단일 후보로 뭐 지명하고 하는 절차가 사실 여러 가지 흠결이 많다는 점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그 김문수를 후보직에서 박탈할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뽑았잖아. 네. 그래서 뭐 어떤 법적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국힘 당원에는 그 당원들한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주요 당론을 결정할 때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권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원 조사에서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대선 후보에게 부여된 당무 우선권 이런 거랑 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일 오전, 어제 오전이죠. 네. 그때부터 당원 75만 8천 명 대상으로 단일화의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그 필요하다는 응답이 82%를 넘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압박하려는 좀 수단으로 이렇게 여조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거고. 그래서 이 조사는 아마 김 후보 측에서 최근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랑 당 전당대회 개최 공고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그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좀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쌍권 쪽에서.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그 개혁신당에서 좀 내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 허은하랑 이순석 싸우고 뭐 허은하 대표 축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원 소환 투표로 허은하 대표를 이제 직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네.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다 기각됐어요. 그때 기각된 근거 중에 하나가 당원 다수가 그 당원 소환에 찬성했다는 이제 투표 결과였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아마 그 두 권 씨는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좀 다퉈볼 수 있겠다. 대낮게나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끌어오는구만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약하긴 해요. 요 근거는 좀 약하긴 해요. 아니 어찌됐건 지금 뭐 1년 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당원 투표로 이 사람이 후보로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참.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또 우위에 보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국민의힘 당헌 74조가 이제 74조가 후보자의 지위 뭐 이런 건데 거기에 2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위에 보면 당무 전반에 대한 우선권, 당무 우선권이 이제 이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거고 2가 뭐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그게 정확하게는 그 문구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그렇죠. 선관위가 심의해서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 지명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그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후보 교체 이런 것도 여기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아마 입법 취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시에 준한 때만 내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데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이 있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요걸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선관위가 이 절차를 심의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통령 후보의 그 선출을 정한다. 요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걸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인지도 하는 것 같은 느낌. 후보자가 갑자기 막 비위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모르는 있겠죠. 비위가 생겨가지고 유지가 안 될 때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적용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뭐 7년 이상이면
그 체포가 되거든요. 7년형 이상이면. 네. 근데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황우여 그 대통령 선관위원장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아니요, 여론조사를 한 게 선관위가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국힘 쌍권 뭐 지도부도 그러고 뭐 강제 단일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강제 단일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이제 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일단 그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 발동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의결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의결 과정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어떤 진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당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이제 이제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하는 데서 지분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말 그대로 우선권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했을 때 후보의 의견이 우선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민주당에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있고 지난번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서 발생했었던 일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 누구냐 윤석열 후보하고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선거가 쫙 뒤로 밀렸거든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선거 초반에 윤석열이 못 쫓아갔었어요. 이재명 후보를.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렸고 의견이 안 맞고 이러면서 그 선대위를 한번 갈아치워 버리거든요. 김종인이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선대위원장이니까 다 날려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둘이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이 그만둬요. 네, 맞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랬네요. 네,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 뭐냐 이렇게 부딪히면 윤석열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행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행인 거지? 예, 윤석열에게 다행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복잡했던 그 선대위를 다 날려준 거예요. 김종인은. 그러면서 새로 정리를 하면서 이준석하고도 화해하고 우리 새로 잘해보자 라고 해서 어쨌든 새로 만나긴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갑자기 막 그 뭐 조합 빠르게가 뭐 그 뭐냐 여가부 폐지 이런 거 막 던지면서 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막 올라가는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당무 우선권은 그때도 적용이 됐어서 이제 지금 당무 우선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세력이 있으면 또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김문수는 그게 아니라서 얘가 너희들 그거 단일화 진행하지 마.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냥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해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해가지고 후보 선호도 조사하고 이제 압도적인 격차가 나오면 11일에 전국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그 단일 후보 지명 절차 밟고 확장한다는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안건도 다 공개돼 있어요. 공고돼 있는 게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대선 후보 지명의 건입니다. 안건명이. 그래 힘으로 밀고 가네. 근데 참 뭐 완전히 지금 대립각에 서 있는 상태인 거죠. 김문수랑 그 지도부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그냥 쌍권이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아치.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분노가 생겼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정당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고 후보자의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왔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게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경선하고 당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후보 출마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절차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쭉 발전시켜 와서 정해져 온 절차가 있어요.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들 형해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세금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하냐? 다 세금이에요.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권성동의 단식입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저는 단식이라는 건 저럴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싸울 게 없는 사람, 그 자기 몸 외에는 싸울 게 없는 사람. 노동자들이 그렇고 농민들이 그렇고 장애인들이 그랬죠. 자기 몸 밖에는 더 이상 싸울 게 없으니까 몸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갑자기 끌어다가 단식을 하겠다? 단식을 되게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빡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정치인 단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열받은 게 권성동 말고 그 밖에서 단식하는 사람이에요. 김무성이에요. 김무성도 단식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김무성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면 김무성 왜? 김무성이요? 고문이니까. 고문단. 뭐 그것도 약간 웃긴데 고문단 중에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 단식하자 그래가지고 김무성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아 예. 70 넘지 않았어요? 70 넘죠. 그분들이 8, 90이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 김문수란 사람 김문수란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면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김영삼의 단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진짜 목숨을 걸었던 거고 독재 정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집안에 가두니까. 그래서 내가 굶어서라도 이거를 뚫고 나가겠다 해서 단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쟁에 단식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천적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미디로 봤다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이러다가 단식이라고? 어디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정쟁의 도구로 쓰냐 이거죠. 저는 약간 모욕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판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정당 해산하는 게 좋겠다. 와, 우리 사실 시사콜콜 정당 해산 방송에서 심판? 저 정당 해산 그렇게 얘기할 때 선배가 계속해서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셔. 선거로 이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이 해악을 끼치고 있다 사회에. 저게 정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저거는 그냥 법적으로 진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해 볼 만하다. 물론 저 당이 이후에 분열할 가능성도 높은데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코미디로 가다가 잠깐만 저 돈은 저기서 국민들 세금 가지고 저런 짓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정당, 그 당이 보수 정당이건, 민주주의 정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든,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왔던 그런 방식, 그 절차,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비토하는 상황까지 올 거 아니에요? 진짜 황당하네요.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저게 당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절차들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는 늘 신중해야 한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분노하시다가 심적으로는 제가 12월 3일 날 저 당을 폭파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위원정당 심판하는 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죠. 어제 제가 저 당을 폭파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지만 위원정당 심판은 과연 옳은가 고민을 했지만 또 며칠 전에 독일에서 위원정당 심판이라는 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게 세계적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짜놓은 스케줄을
김문수 쪽에서 법적으로 뭐 가처분 신청을 건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놨죠.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 원외당협위원장 7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고 빠르면 오늘 아니면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전국이 다 전당대회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김문수 입장에서는 당무 선권에 어떤 효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뭐 해산할 수도 없고 네.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가능성밖에 없고 거기 아마 지금은 그 공고만 나온 상태라 가지고 그렇죠. 개최 전이잖아요. 실제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오늘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각하나 기각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회의가 그날 10일, 11일에 개최가 돼가지고 그 한덕수를 지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은 이제 김문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왜냐하면 후보 등록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법원이 뭐 일단 그걸 판단을 할까요? 그러면 선거가 들어간 상태에서 판단을 할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 11일 날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는 승복을 만약에 못한다면 도장을 찍어줄까요? 실무자가? 그게 옥세는 하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등록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당의 후보니까요. 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당이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 예전에 옥새 들고 튀어라. 네,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었으니까 이 옥새는 실무자들이 누가 갖고 있냐? 권영세가 갖고 있죠. 네. 이 옥새는 권영세가 갖고 있어요. 김문수한테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 등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덕수로 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꼬이는 거죠. 완전 꼬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어붙여서 후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대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 전국위에서. 김문수가 이걸 못 받아들여. 그러면 선관위 앞에 가. 도장 내놔. 이걸 할 거냐는 거죠. 그 앞에서. 실랑이를 할 거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완력으로 이걸 뽑아서 찍었어. 완력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몸싸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아니 근데 아까 얘네들이 하는 것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날경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압도적인 걸 어느 기준으로? 뭐 한 20% 난다 이 정도 돼야 압도적인 거 아닌가? 보면 모르십니까? 압도적이냐 아니잖아. 아니 뭐 한 5% 6% 차이 나는 걸로 압도적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납득을 할 수 있어? 5%도 압도적이니까요. 오차범위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가 김문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다가 빡이 친 거예요. 아니, 니네가 진짜 나쁜 짓도 하고 뭐 온갖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왔는데 선거 자체를, 그러니까 선거를 만드는 과정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결국에 이 선거를 시작하는 그 중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선거를 시작하는 그 마당에 또 이걸 발생시키는 거 보면 이 정당이 과연 이 나라의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도대체 몇 번을 이걸 갈아엎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정당 해산으로 정당 해산을 지지하는 걸로. 김학의 네. 다음 소식이 맞아. 우리 1부 마무리하기 전에 김학의 전 차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짧게 좀 얘기하고. 굉장히 분노하실걸요? 이 소식. 네. 이게 짧게 이름만 나와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별장 성접대라고 알려진 그 김학의 사건 아시죠? 네네. 한 10년도 더 지났는데요. 이게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 3천만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뭐? 아니 보상 내는 게 아니고 받는다고요? 네네. 예, 서울고법 형사 4-2부가 오늘 아침 관보에 그 내용을 공시했는데요. 이제 보통 형사보상은 그 피고인한테 무죄가 확정됐을 때 만약 구속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이런 걸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네. 근데 김학의가 작년인가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이제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나오면 늘 해봐서 아는 데가 등장하는데 저도 보상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백만 원 받았어요. 오. 예, 그러니까 교통비 이런 종목인 거죠. 제가 2년 몇 개월인가 거의 3년 가까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이 있었고 다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그 하루에 얼마를 쓴다. 그러니까 기본 교통비와 내가 일을 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하면 줘요. 그래서 뭐 변호사비를 제가 많이 안 냈거든요. 싸게 공익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비용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더 드렸어요, 그냥. 변호사님한테. 그 변호사 비용 보전 받은 거 그냥 더 줄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억울하게 무죄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니까. 네. 하지만 김학의는 억울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인간이 이걸 받았다는 건 지가 억울하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죠. 자기가 이걸 나는 억울하니까 돈을 달라. 법에 보장된 권리긴 합니다. 이악물었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좀 까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나? 일단 이건 성접대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본질은 그 성폭력 사건입니다. 네네.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 그 젊은 여성분들을 협박해서 체험제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 환각 상태로 만들어서 김학의 등 이제 김학의 같은 법조계 고위직들한테 성접대로 하도록 강요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재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고요. 최초의 경찰 수사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학의는 이런 사정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해당 여성들을 성착취를 한 거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더러워 진짜. 2013년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기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좀 약간 재미있습니다. 이게. 건설업자 아까 언급했던 윤중천 씨의 와이프가 윤중천 씨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권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권모 씨가 역으로 윤중천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하다가 동영상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 동영상에 하의를 벗은 중년 남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김학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김학의를 접대했다 이런 진술을 받고 실제 영상도 고화질이었어가지고 화면 속 남자가 이제 김학의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뭐 영상 분석 전문가도 거의 100% 95% 동일인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제 4개월 정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네. 소환도 안 하고 뭐 압수수색 이런 것도 안 해요. 계사 추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김학의는 이유가 김학의랑 윤중천이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영상 속의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해자가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부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 조사할 수 없었다. 네. 아니 근데 피의자들이 당시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있었는데 특정할 수 없다고? 아마 이제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조사 대상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엄청난 법 기술들을 발휘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다 피해자인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쵸, 네. 근데 김학의의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 그리고 여기서 막 입막음하고 피해자를 오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요. 진술이 막 다르다. 옛날에 했던 내용이랑 진술 다르고 뭐 말이 다르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맞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영상 속 사람이 맞냐 막 이러면서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부인하고 피해자는 특정할 수 없으니 이 사건을 성립하기 어렵다. 진짜 희대의 개소리네요. 그때 그 검찰이 아마 그 김학의가 검찰총장 그 후보군으로 또 거론됐었어요. 차관 임명되기 전에. 그만큼 이제 법무검찰 쪽 기득권 인사였는데 그래서 결국엔 검찰이 의도적으로 좀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성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그러면서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것도 터지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검찰이 또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한 뭐 그런 정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리 소문 없이 무혐의 처분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 사건은 그때 그 별장 사건하고 별개예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그때 있었던 여성 중에 한 분이 내가 피해자다. 이제 아예 그 특정할 수 없었던 그 피해자 중 이 한 사건 명이. 전체로 보면 검찰의 태도는 하나예요. 너 피해자 맞아?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너 입증해봐. 입증해보라니까? 피해자 맞아? 이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입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검찰들인데 오히려 진짜 보통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 상황의 가해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수사거든요. 근데 성폭력 행사에서 그러니까 사건에서 이런 태도는 경찰도 많아요. 당신이 피해자가 맞냐? 피해를 입증해라.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건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이게 가장 그것의 최악이제 악의 가장 악에 있는 조사예요. 사건 수사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가해하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영상이 국가 범죄예요. 영상이 그냥 떡하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쨌건 피해 여성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재수사를 하게 되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거를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됐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좀 은폐되거나 뭐 좀 기소가 좀 부실하게 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어떤 사건은 뭐 재수사도 하고 이런 권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학의 사건이라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대검에 권고를 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거죠, 상황이. 그쵸. 자기들이 덮은 지 얼마 안 된 사건이잖아요. 10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군부 독자 때 벌어진 사건 이런 건 몇십 년 전 사건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정권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덮으면서 승진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거 그때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선후배 검사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권고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걸 하기 전후로 이렇게 드러난 건데 단순히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개입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최초 수사를 할 때 경찰 수사 책임자가 폭로를 합니다. 내용을.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찾아와가지고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차관을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어떤 또 법적 카르텔이 이렇게
민정수석실과 또 엮여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이미 요 사안을 보고받았다. 그렇죠. 예. 이런 사실도 드러나요. 알고 있으면서도 임명했다. 네. 그래서 최초 경찰 수사가 있은 지 몇 개월 있다가 제가 경찰청 바이스로 사건팀 바이스로 본청에 출입했었는데 그때 검찰이 막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이제 있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배들한테 그 일간지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경찰은 뭐라고 하더냐. 좀 위에서 좀 많이 괴롭혔다. 네, 뭐 VIP 쪽에서 하도 GR을 해가지고 지랄이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 수사할 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팀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이제 정권 차원에서 좀 약간 무마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또 그 조직을 비유하려는 것도 같이 엮여가지고 김학의가 좀 확실하게 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 재수사 과정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쨌거나 검찰이 수사단을 만듭니다. 권고를 했으니까. 네네. 그 과정도 약간 석연찮아요. 그 수사단장이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 네. 지금은 이제 옷을 벗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학의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검찰 내에 이제 유명한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처남. 네. 민 이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데 가담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뭐 대략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좀 기자들한테 흘려가지고 약간 좀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 뭐 이런 건데 이문정 검사가 요게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계속. 네. 뭐 이런 쪽으로 어쨌든 그 사건을 은폐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전문가인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질이 안 좋다. 네네. 그래서 일단 단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단에게 부여된 과제가 그때 크게 3개가 있었는데 김학의, 윤중천을 잡는 거. 네. 이거 해가지고 사건의 본질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과거 검찰 수사 때 네. 이게 어떻게 덮였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덮였는지. 그리고 김학의 외에 성범죄에 가담한 공직자들, 고위공 공직자들 누구냐. 윤중천 리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 네,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뭐 그 곽상도. 그렇죠. 곽상도가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이름이 굉장히 아주 곽상도 이름은 아무튼 이 그 리스트라기보다는 이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좀 외압에 관여한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그 리스트에 이제 윤갑근이 있죠. 네. 윤갑근이 있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근데 윤중천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윤중천의 리스트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곽상도가 거기 간 거냐. 접대가 그런 얘기까지 돌긴 했었죠. 나왔으니까. 노발 대발하고 막 뭐한 얘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 리스트에 있으니까 뭐 그랬던 그죠. 거죠. 의심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리스트가 그 향응을 제공하려 뇌물을 주려고 했던 의심을 받는 리스트였고, 네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었죠. 별장에서 이런 행위까지. 윤갑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뭐지? 어디서 나오냐? 윤석열 변호인단. 그렇죠.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사건 변호인까지. 윤갑근이 누구냐면 그 체포영장이 잘못됐으니까 그 경호처한테 저 경찰을 체포하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에요. 스카이데일리 막 보고도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윤갑근이에요. 근데 윤갑근은 이제 형사 쪽 이제 사건이었고 이제 이 사람은 동지적 관계는 아니에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우적 뭐 이렇다기보다는 윤석열의 동기이긴 하고 원래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변호인이 됐고 변호인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거의 이 변호인 전체를 이끄는 이런 사람이었죠. 원래 이 리스트에 있을 때는 검사였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변호인이 됐을 때도 약간 보수지에서도 둘이 어떻게 친하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둘이 원래 친한가? 그랬더니 이제 뭐 중앙일보나 이런 추적 기사를 보면 정전식이 연결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 얘기도 들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둘 다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기
정점식이었고 정점식의 부인상이 있을 때 이제 윤곽근도 그 5일 동안 거길 지켰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당시에 이제 그 검찰의 고위직들이 쭉 이 리스트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긴 했어요? 아니 그 수사는 아예 안 했어요. 처벌이 아니죠. 왜냐면 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재수사를 안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추가로 밝혀내기를 이제 국민들은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외압 의혹 관련해서 그 곽상도 아까 얘기했던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곽상도랑 이중희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긴 하는데 네.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그 김학의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이게 아마 뭐 공소시효 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하자면 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접 때 받은 거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합니다. 성범죄자한테 뇌물수수죄로 적용. 그래서 아마 이게 기소 시점이 아주 아슬아슬했었을 거예요. 네. 이걸로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기소 시점 때문에 이게 언제로 봐야 되냐 뭐 그렇죠. 고발한 시점으로 봐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고발한 시점을 봐야 된다 해서 뒤로 밀려서 이거는 이제 기소를 안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뇌물죄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뇌물이냐가 다시 논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 또 공방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1심에서 무죄 났다가 그렇죠. 2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에 무죄로 다시 파기한 상황. 네. 그래서 결국 무죄 확정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학의가 2번이 구속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받은 형사보상금이 그때 구속된 총 구속 기간 14개월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와, 너무 화가 나네요. 네? 14개월에 1억 2천만 원이나 줍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14개월을 산 기간은 어쨌거나 좀 부당하게 이제 억울하게 그 옥살이를 한 기간으로 치는 거죠. 보상 후하게 해주는군요. 와, 정말 범죄는 있는 대로 저지르고도 그것도 전 국민이 모두 김학의 얼굴을 그 캡처된 사진으로 다 봤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이거는 뭐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김학의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자기가 무죄를 받은 것도 정말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찌그러져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게 억울하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이거 이미 근데 이건 다 수사가 다 끝나고 어쨌건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걸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처벌할 수 없고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게 유죄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김학의가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게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걸 보상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이게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인가 싶네요. 도리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피해자들은 지금도 이걸 계속해서 가슴에 담아두고 있을 텐데 심지어 이걸 하면서도 재판하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뻔히 지금 그것도 무죄 확정 나는 것까지 다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억울하다고 어떻게 방법 없어?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처단해야 될 것 같은데. 재심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줘봐요. 뭐라도 좀 해줘봐.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 검찰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예. 그러니까 검찰 세력, 그러니까 검찰 세력이 어느 정도로 이 악한 존재인가, 검찰이 카르텔을 이루고 권력을 이뤘을 때 어느 정도로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좋아요. 무죄를 온갖 기술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쉴드를 쳐가지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테크트리의 길을 열어서 기소를 하고 그 테크트리를 타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쳐도 그것을 기술을 부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1억 원 넘는 돈을 자기가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신청한 것이 이들의 그 인간의 본연, 과연 이제 사람이 아닌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 없다. 네, 검찰 개혁은 없다. 검찰이 없어지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거 말고는 저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찢기고 권한을 뺏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걸 고쳐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특히 여기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루는데 몸을 담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형성하는데 몸을 담았던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걸 봐주고 이걸 봐주는데 가담하고 돈을 그 선배 돈 1억 넘게 땡겼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을 무슨 뭐 이제 그래도 검찰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찢어버려야 되고 이 권력을 해체하는 것 외에는 저는 뭐 개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거의 일부에서 우리 곰곰 선배가 평소와 달리 항상 냉정하셨던 제가 몇 개 버튼이 눌리는 사건들이 약간 겹쳐가지고 네, 그런 단식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성폭력 사건을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약간 이런 건 버튼이 눌리거든요. 이렇게 쌍으로 눌려가지고 좀 괴로워요. 네. 좋습니다. 과격한. 원래 평소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돌아오기 전에 빨리 1부 끝내고 저희 잠시 후에 2부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건진법사 게이트의 핵심을 요목조목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언제나 정혜림 아나운서님께서 민중의 소리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남이 취재한 내용만 종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죄송하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아이템이니까요. 잘 준비를 말씀드려야겠죠. 네. 뭐 남이 취재한 내용을 내 것처럼 네, 기사를 쓰면 되니까. 그럼요. 취재를 잘하셨어. 일단 그 알려진 내용만 얼추 추렸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진법사 수사하고 있는 곳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예요. 가상자산이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네네. 이름을 코인? 그렇죠. 가상자산 범죄 수사하는 곳이에요. 원래 남부지법이 이제 그 증권범죄, 경제범죄 수사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여의도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건진을?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합동수사본부가 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를 수사를 했어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연사마 가상화폐라고 배영준도 투자를 했다. 투자한 건 아니고요. 사기를 쳐갖고 떠들썩했던 사건인데요. 이 수사 결과 보면은 한 13,000명 정도 투자자한테 300억을 가로챈 걸로 나타났어요. 검찰은 이게 수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자,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들 4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네. 그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 중 한 사람이 건진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을 했다고 해요. 돈이 오고 간 흐름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다. 이런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검찰이 발표는 아니고 그냥 흘린 걸 텐데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보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파악한 돈에 오가는 흐름 이상한 사건이 뭐냐 하면 2018년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여기 출마한 A씨가 가상화폐 사기꾼, 아까도 가상화폐 사기꾼 A씨를 가상화폐 사기꾼이 A씨를 건진법사한테 연결시켜줬다. 그리고 건진이 자유한국당 관계자한테 공천을 청탁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1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 네. 근데 이게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건진법사 윤석열 김건희 사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건진이라고 하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서 뭐 비선 실세네. 정확하게는 무속 실세라 그랬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고문도 했다고 그러고. 맞아. 그리고 이름이 뭐지? 건진 전에 법사. 이렇게. 수염. 그분. 천공. 천공 위에 건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천공 위에 건진. 천공이 요새 조용하네. 천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네요, 그죠? 네, 걔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서서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인 거지. 건진이야말로 그렇다. 근데 뭐 이 위에 또 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도 천공이 그러고 보면 장사는 잘했어요. 이미 밀렸는데 자기 네임밸류를 막 이상하게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핫질이죠. 그렇지. 이 사람은 네임밸류 없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 돈이 막. 그죠. 그러니까 건진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2018년 걸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털었단 말이죠. 이게 좀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루에 짐작해 보면은 이제 좀 골치 아픈 사람인데 혼은 좀 내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 하면 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도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이 이 건으로 체포된 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쭉 보다가 2월 17일 날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건진을 체포를 일단 쓱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겠지? 뭐죠? 그 시기가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잠잠하다가 이제 파면 대선 탄핵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그간 이제 수사해둔 거를 하나씩 이제 피의 사실 유포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일단은 윤김 부부가 관련이 없는 사건을 뭐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건은 아까 끝났고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풀리고 있는 최근 사건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핫한 건 누가 뭐래도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대. 이게 JTBC 보도인데요. 네네. 2022년 중순 6월 달쯤에 그 당선 직후죠. 윤석열 당선 직후. 그러니까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진 법사한테 이 목걸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건진은 이걸 김건희한테는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말이 돼? 못 믿겠어요. 저도. 그걸 잃어버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연을 보면은 그 2022년 6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김건희가 그 스페인 순방 중에 목걸이를 하나 딱 차고 와요. 근데 이게 이제 6천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라고.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좀 됐어요. 야당이 너 이거 6천만 원 정도 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 신고를. 공직자 재산 신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지인한테 빌렸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그 여사님 그런 거 빌려 쓰시지 마시고 이걸 쓰세요 하면서 비슷한 금액대 목걸이를 줬다는 겁니다. 뇌물이잖아요. 핵심은 이제 청탁이 있었냐 이런 걸 텐데 뭐 그 이후에 알려진 내용인데 통일교에서 하는 뭐 해외 선교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좀 그 ODA라고 그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을 요청했고 실제로 관련 예산이 한 아프리카 쪽에서 600억 정도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창 막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러니까 민주평통의 그 상임위원, 그 부의장 중에 한 명이 그 통일교 인사가 임명이 되면서 막 논란이 됐었죠. 이 종교계에서는 막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요. 아, 도대체 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부의장 뭐 이런 상임위원들은 도대체 뭔 자리길래 왜 극우 단체 미국의 맞아요. 극우 단체가 연결돼 있는 그분 있잖아요. 큰손이라고 하는 정공원한테도 돈을 줬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뭐 미국 갈 때마다 다 만났다고 하고 그쪽 극우 단체들로 연결했. 그 사람도 민주평통으로 이제 해외 본부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이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민주평통자문회의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 보통 이게 지역 조직 가지고 뭐 이런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전국 조직이고 해외 조직망도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보통 정계로 좀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여당의 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를 통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름만 들으면 민주평통 이러면 좀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런 단체일 것 같은데 좀 많이 여당 단체.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관단체. 대통령 직속.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통일이니까 이제 좀 그런 지향을 갖지만 어쨌든 그 관 단체, 관 조직이기 때문에 뭐 주로 이때 이제 이 이름을 다는 실제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 해보면 그 프로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뭐 어느 지역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맞아. 네. 맞아. 여기에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걸로 쓰이긴 하죠. 근데 통일교랑 극우 단체까지는 제가 진짜 저런 짓까지 하냐 이랬는데 통일교가 등장했을 때는 약간 진짜 해도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건진 법사는 대체 물론 법사신데 통일교 약간 납득은 안 되네요. 네, 뭐 하시는 종교는 분인지. 만나니까요. 네.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 그 명태균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명태균 폰이 한창 핫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법사폰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맞아. 법사폰에 뭐가 있다더라. 그게 이제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건진에. 여기 이제 법사폰을 확보할 때 그 역삼동에 있다는 건진 법당 거기 가니까 막 명함들이 막 쏟아지고 막 그 법사폰에는 막 그 군수 20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군수 예비 후보자가 막 건진을 하늘님이라고 카톡을 보냈겠죠. 어머.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 어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엎드릴 때는 표현이 하늘님 정도면 거의 약간 이고 살겠다. 하느님을 거의 비슷하게 하느님급으로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죽겠다. 이 표현 좋다.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 이 표현 좋다.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 나중에 벤치마킹 하시려고? 네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와 이런 식으로. 아부할 때 써야지. 오늘도 어버이날이거든요. 우리 촬영하는데 오늘 이제 카톡 멘트로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 강프로. 좋네요. 네. 건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네. 이렇게 뭐 자기 이력서를 카톡으로 막 보냈나 봐요. 그래서 경선 없이 신임 말굴로 챙겨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보도된 사례 2개인데 이 2개에 등장한 사람은 실제 당선이 됐다 그러고요. 야 하느님이시네. 그렇죠. 금융공기업 임원 자리를 청탁하는 유력 인사도 있었고 검찰이랑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겠죠. 자기 이력서 보내가지고 인사 청탁하고 기업인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진이 이렇게 청탁을 받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요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사실 이거 수사해서 다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에게 어쨌든 하늘님 하면서 저 청탁을 하면 어쨌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이 2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근데 뭐 여기까지는 아직 솔직히 뭐 그 명태균하고 비교는 못 하겠네. 이 사람 해봐요. 뭐 군수 뭐
뭐 이런 거잖아요. 공기업 뭐. 요 정도 찔러 넣는 거야. 정권 주변에 많죠. 중요한 거는 여사님과 연결이 있냐. 이게 핵심이지. 이게 이 정도는 안 돼. 안 돼. 아직 명태균이 더 윈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명태균 보고 명태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건진이. 아, 약간 그 견제 아니었을까? 아, 명태균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건진이 더 세죠. 더 센 사람인가요? 진짜. 이게 지금까지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통일교하고 그러니까 거의 브로커로 해서 이 여사인지 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사도 아니지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때 중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이 그 주요 기업들한테 공문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뭐 어떤 무속인이 뭐 이렇게 세무조사 무마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건진. 그때 당시만 해도 뭐야? 다들 뭐야 이거 그 사람을 잡으면 되지 왜 기업한테 공문을 보내 미쳤나봐 이 사람들 이러고 그냥 그때만 해도 초반이니까 2022년 중반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 전 내용이 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양재동 캠프 운영.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공식 대선 캠프에 별도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이거죠. 이게 그 서초동 캠프인가요? 화랑에서 했다는. 그거랑은 네, 또 다른 양재동 캠프입니다. 네. 네, 양재동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고 그걸 건진이 운영했다. 훨씬 규모가 크죠. 훨씬 규모가 큰지는 제가 조사가 안 됐네요. 아마 사무실 크기가 클 거예요. 네. 사무실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양재동 사무실이 더 규모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 대통령실 참모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적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거를 이거 발제하기 전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넣었을 것을. 근데 그게 지금 보도에서 그렇죠. 보도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이라 가지고 실명을 언급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면 안 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건진 법사가 그러니까 대선 그 캠프 공식 캠프가 꾸리기 2달 전부터 이미 이런 캠프를 운영해왔다. 원래는 역삼동에 있는 자기 그 단층 그 2층짜리 단독주택 같이 생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아마 거기 법당에서 선거 관련 일을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좁아져가지고 그 양재동 쪽에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국힘 중진위원 중 한 명이 거의 뭐 출근하는 수준으로 들었고 윤석열 부부 그리고 대선 캠프 관계자 상당수가 이용했다. 이런 게 SBS 보도입니다. 이거 캠프 운영할 때 뭐 규모도 크다고 하셨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월세도 많이 들을 거고 인건비나 식비 이런 거 많이 들었을 텐데 운영비가 그 운영비가 어디서 났을까? 다이아 목걸이랑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핫한 그 압수수색 물품 이건 압수수색이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실제 캠프로 밝혀지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사건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그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 그거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요. 유사사무소. 네, 유사사무소. 그리고 거기에 유사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하면. 네. 돈이 안 나가더라도. 돈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월세가 드는데. 그러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휴식하려고 했다 정도 해도 까리한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그런 공간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빌려요. 아무 생각 없진 않는데 대충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통 뭐가 걸리냐면 거기서 모여서 교육하고
전화 돌리는 거 이제 교육하고 전화 돌리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캠프가 관여돼 있다 여기에 이런 게 밝혀지면 심각해지죠.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규모가 컸다고 여기 그때 대선 기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조직본부라고 불리는 그 사무실이 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 이런 게 좀 돌았고. 근데 원래 선거 캠프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네? 왜 기존 선거 캠프가 공식적인 선거 캠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조직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했겠죠. 선거 안 해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조직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공조직이 있잖아요. 의원들도 있고 의원 사무실도 있고 지역 사무실도 다 있고 그런데 이들은 정치를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은 정치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건진 이런 사람들의 공조직에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비선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불공정 혹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 계파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좌관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월급이에요, 그냥. 자기 의원실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리고 공간도 필요 없어요. 자기 지역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도 의원들이 확 붙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공간이 필요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쫙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조직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조직본부가 필요했을 텐데 뭐 그런 용도로 활용했는지 그러면 그런 조직이 있다면 이게 별도의 조직이 되거든요. 그 당의 공조직과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른바 윤석열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팬클럽도 존재해요. 팬클럽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팬클럽이 뭐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이돌 팬클럽들 보면 이제 회사하고 딱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말만 서로 하고 이번 노래는 이런 건데 우리 먼저 보여줄 수 있나요? 뭐 일부분만 해서 이제 뭐 응원 구원 이런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쫙 팬클럽들이 조직되시 정치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알아서 그냥 조직되는 거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것들이 없었던 상태였고 이게 대선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한동훈이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한동훈 인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둘이 헤어지면서 이 조직도 이렇게 네, 좀 나눠가지고 좀 겟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리고 그게 그 별도의 사무실이면 알아서 굴러가면 모르겠는데 우린 팬이에요. 이러면 뭐 할 말 없지만 캠프 사람들이 오가고 그게 실제 캠프에서 실제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문서나 아니면 재정이나 돈이 오갔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돈이 오갔다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건 모르죠. 몰라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 JTBC나 네. 뉴스타파 분들이 보도를 하시면 제가 신속하게 시사 콜콜에서 직접 취재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네, 뭐 어디서 취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거는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이 뭘 하나 초반에 놓치잖아요. 따라잡기 정말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핑계긴 한데, 핑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건진에 대해서는 크게 초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쫓아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취재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나가겠네. 조원무 기자의 단독 기대 주세요. 취재 잡부. 아유, 재미없다, 야. 아니. 빨리 관봉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넘어가 줄래? 그래서요. 네.
그 다이아 목걸이랑 더불어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게 그 관봉 5천만 원짜리. 다들 보셨을 텐데 그 5만 원짜리 그 100장인가요? 그래 5천이지. 네. 100장이 그 비닐을 이렇게 포장 안 뜯은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그 뉴스타파 보도 사진. 그 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뭐 기기번호 담당자, 뭐 책임자 번호들이 이렇게 쭉 있고 날짜, 시간도 인쇄돼 있잖아요. 이게 뜯지도 않았어요. 그 MBC 보도 보면은 이 관봉이 양재동 비닐 캠프 운영비를 보전받은 것 같다라는 뭐 증언, 인사의 증언이 나왔고요. 또 다른 인사는 이제 캠프 운영비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썼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천에서 5천.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공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면은 그냥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증거만 하면요. 꼬리표가 정확하게 붙지는 않았을 테니까 현금이.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규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많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제가 약간 까리까리해가지고 내용에서는 뺐는데,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건진이 이렇게 그 윤석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깨에 그렇죠. 이렇게 손을 얹었던 거기가 이제 네트워크 본부 사무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는 거였고, 그건 이제 뭐 공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본부 그 뭐 이렇게 좀 완전 공조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 인사들 좀 들어가서 건진이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보고도 좀 받고 뭐 당 인사들이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거기는 여의도 사무실인 거고 요 양재동 사무실도 같은 네트워크 본부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그 네트워크 본부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뺐었는데 어찌됐든 2022년 1월 달인가요? 아마 기억할 때 그때 막 이게 알려지면서 네트워크 본부가 뭐냐 이거 비선 조직 아니냐 막 그러니까 당시 국힘이 그냥 해체를 해버려요.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해체한 건 제 생각엔 여의도인 것 같고 이 양재동에 있는 거는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조직본부가 됐든 네트워크 본부가 됐든 좀 굴러가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다 선거 보조금도 국힘이 뱉어내야 됩니다. 네, 액수는 397억이라고 하니까 400억 정도 되는 돈. 오, 이거 꼭 해야겠네요. 이걸 전액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액? 그렇죠. 당선 무효니까. 아,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관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보면은 뉴스타파는 그 검찰 수사 보고서를 벌써 구하셨던데 그 내용에 이제 검찰이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내가 받은 현금은 다 기도비 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겠느냐? 관봉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했다는 건데 기도가 뭐 엄밀히 따지면 굿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관봉을 또 뉴스타파가 막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민간 기업에서 유통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정부에서 유통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기업에서 유통되는 건 이렇게까지 유통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제외. 정부에서 유통되는 건데 한국은행 직인이 찍힌 걸 밀봉 상태로 주는 건 특활비 말고는 없다. 그럼 특활비를 만약에 특활비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특활비를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건진한테 기도비라 그러면서 돈을 뭉텅 주고 건진은 그걸 갖고 이렇게 기도를 뭐죠 이거? 딸랑이 들고 하는 건가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세금으로 곱하버렸다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관봉을 좀 설명해 주면 네네. 관봉이라고 하면 이제 사진으로 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다발로 묶여가지고 비닐로 쌓여져 있는 네. 뭉텅이 이거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시중엔 유통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은행에 갈 때도 그냥 가서 이제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기업이 가끔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건 기록이 그냥 남아요. 관봉이 가면 기록이 다 남죠. 어느 기업으로 갔다 이런 어디에 그게 기관이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든 뭐 민간 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관봉이 가면 기록이 남겠죠. 규모 자체가 크니까 그 기록이라는 그건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봉은 그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 가져갔다라는 의미에서부터 규정되는 관봉이고 네. 지금 말하는 건 현금 뭉텅이는 저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에 1,000만 원 이상 되면 신고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현찰을 많이 뽑아도 기록이 남아요. 오, 바로 올라가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현금 2,000만 원을 뽑았다. 그거는 주요 기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야 그래요? 추적하기 편하잖아요. 따다다다닥 신고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돈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ATM기 이런 걸로 돈 세탁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찾냐면 매일 100만 원씩 찾았다. 또 찾아요. 그건. 금방 찾으니까 그런 거. 돈 세탁 못 해요, 한국에서. 그런 꿈 꾸지 마시고, 돈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 있어요. 정권을 잡고, 관봉을 받는다. 이렇게 정권을 잡아야 되네? 그걸 어떤 명목으로 받는다? 특활비로 받으면 된다. 기도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난번 이 내란의 원인이 됐던 게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해 버렸죠. 그것 때문에 완전 난리가 났죠. 손발을 먹는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를 끊어버렸죠. 야. 그러니까 수사를 막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활비가 이제 실제 이때는 기도비로 이게 어느 기관에서 나온 기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조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하면 되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는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처음에 총리실이 불법 사찰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 있는 애부터 이른바 영포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때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기재부 2차관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해서 청와대 비서관 쭉쭉 밑에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각종 정보를 모아서 이제 보고하는. 그래서 실제 뭐 사람들의 대화까지 다 보고되고 있었다는 게 민간인 불법 사찰인데 이걸 폭로한 사람이 그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었거든요. 네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고 나중에 이제 뭐 좀 사회적으로 그 명예도 좀 회복하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다시 그 정부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뭐 민주당에도 가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 관봉을 꺼내 들어요. 제가 5천만 원 뭉탱이가 있다. 사진을 딱 찍은 게 있다. 이게 입막음용 이제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일련 번호까지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사실도 폭로했었고 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사진을 언론에도 공개를 했고 난리가 나서 이제 이게 쭉 나중에 수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인 거냐? 청와대에서 나온 거냐? 청와대 비서관들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추적을 해서 국정원까지 이제 찾아내는 특활비였다는 게 찾아내는. 왜냐면 1년 번호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인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그걸 대부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느닷없는 돈이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청와대 주변 종로 이게 박근혜 때 많이 등장했던 청와대 주변 ATM기에서 돈이 갑자기 입금이 됐다. 뭐 이런 것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요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만 들어가면 이건 바로 찾아요. 네. 빨리 해야겠네요. 근데 뭐 느닷없이 국정원일 수 있잖아. 아니면 뭐 검찰에서 갑자기 기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 검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만약에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여러 특활비가 있는데 여러 특활비를 그죠. 결국 필요하신 분은 한 분인데 그럴 수 있죠. 여러 떨군 사람은 조태용이야 갑자기. 조태용도? 그럴 수 있죠. 네. 조희되면 어떡하지? 네, 아,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 해야 돼요. 특검 해야 되고 그 주요 타깃은 물론 이제 그 누가 이제 이거를 건넸냐 그리고 그 타깃이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일 가능성에 대해서 주요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아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간 이 사람들은 군수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 검찰 뭐 이렇게 이력서 보내고 청탁하고 네.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찾아가지고 상응한 책임을 좀 물려야 되지 않나. 그런 부정청탁을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갑자기 건진을 잡았는데 기소는 2018년 걸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검찰도 좀 문제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 깔끔하시네요. 갑자기 네. 특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특검을 해야 어찌됐건 이게 또 밝혀질 거니까요. 나중에는 우리 조한무 기자가 직접 그리고 이 건은 취재한 걸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무능이 드러났잖아요. 압수수색 갔는데 목걸이는 없었다. 디올백도 못 찾았는데 뭐 못 찾죠. 김건희 목에 걸려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사가 좀 시간이 이상했거든요. 시간도 길었고 기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리셨잖아요. 이사하는 시간. 한남동에서. 네네네. 당연히 김건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각을 제가 감히 가지고 있는 게 뭐 여러 개가 있다면 만약에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걸 아크로비스타로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겠죠. 네. 잘 숨겨 놓으시겠죠. 그렇죠. 뭐 어딘가에 이제 좋은 금고 뭐 이런 거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이사 과정의 출입기로 요거 다 뒤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사기관들 이거 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CCTV 보면서 이 차가 들어갔네, 이 차가 들어갔네, 이 차 어디 갔어, 이거 그냥 며칠 만에 다 찾아요. 그 수사기관들이 마음을 먹으면 CCTV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는데 이거를 쫙 추적해가지고 며칠 동안의 동선을 다 파악해요. 그냥 들락날락하는 트럭의 승용차에 그 번호가 다 있을 거고 그 사람의 그 저것까지 다 찾는데 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지금 없는 거죠. 능력은 있으나. 그건 사실은 아무나 데려다 놔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도 같은 경찰 수사관 뭐 검찰 수사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결국에 특검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런 거라서 다시 특검을 통과시켰죠. 다시 특검을 통과시켰고 이제 거부권을 쓰지 않는 시기가 이제 그러네요. 이제 거부권 도래하기 못하죠. 때문에 이 특검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탕탕탕 하실 일 많아요. 그 이제 딱 당선되고 인수위 없잖아요. 네. 바로 앉아서 사인 국무회의 열어서 통과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네. 그래서 검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뭐 이상한 얘기 흘려가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능력이 다 드러난 거니까 네.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증거 오염시키지나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되네요. 네, 오늘 시사콜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민중해설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사콜콜은 내일 금요일이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